자, 예.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보태가지고 그려놨는데요.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림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포라고 하는 문제. 지금 여기서 슈타이너가 우리가 실제 세계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알게 되면 못 견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 나름대로의 자기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공포. 이 공포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 속에서 참 많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특히 언어를 그건 뭐 한자가 됐건 한글이 됐건 영어 알파벳이 됐건 고대 언어가 됐건 간에 우리가 그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언어가 만들어질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부여한 어떤 의미와 감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와 감성을 이해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근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의근을 따져서 음소, 별로 쪼개서 이해를 해보면, 아, 얘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무엇 때문에 이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1, 2, 3, 4, 5에 그리스어나 라틴어 어근을 이용해가지고 붙어져 있는 명사, 명칭이 있죠. 1은 모나드라고 하죠. 예, 2는 디아드라고 하고, 3은 트리아드라고 하고, 4는 테트라드라고 하고, 5는 펜타드라고 합니다. 펜타드, 펜. 그래서 그 미국 오각형을 펜타드라고 하는 거죠. 저기 미국 국방부 건물 모양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펜타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펜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낱말들의 이제 어근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질병, 역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다믹. PAN 혹은 PEN으로 가는 게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다믹이라고 하면, 판이라고 하면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오가 왜 전체냐? 오가 왜 전체냐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달 수비학할 때 오의 의미, 그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오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도 오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에 해당하잖아요. 토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종합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종합한 걸 얘기하는데, 오각형 그 자체가 오각형 안에서 자연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에 해당하는 황금 비율이 나오죠. 오각형 안에서 황금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점끼리 연결을 하면 영원한 순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각형 안에 별 모양이 나오고, 별 모양 안에는 오각형이 들어있고, 다시 안에 들어있는 그 오각형의 교점을 연결하면 또 별 모양이 나오고, 그 별 모양에 또 오각형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재생 순환되는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 패턴도 패턴 이렇게 시작하죠. 예. 근데 이게 오각형 그 자체는 유한한 범위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은 무한하거든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 펜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 뭐 보통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믹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다 널리 다 퍼져버렸다 라고 쓰는 거죠. 쓰는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재생 반복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패턴. 철자 맞나요? 예. 패턴. 영원히 재생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전체, 영원 이런 뜻입니다. 전체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 mother, father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mother는 머티리얼에서 나오고 father는 패턴에서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어떤 구체적인 존재자의 성질과 이 존재자가 움직이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양의 오행식으로 얘기하자면 존재자의 원형에 해당하는 힘을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라고 하는 이 원형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 이거를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와 토가, 수는 존재 원형을 이루고 토는 운동 방식의 패턴을 이루어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수와 토가 결합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동양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존재자의 성질과 이 성질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자의 성질을 머티리얼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성질을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마터. 이게 동양으로 치면 음양 중에 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는 방식. 이걸 패턴이라고 하고 이 패턴은 동양으로 치면 양적인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티리얼하고 패턴에서 마더하고 파더가 나왔다. 되게 재미있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해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패닉. 공포잖아요. 공포스럽다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어디서 공포를 느끼냐? 인간은 어디서 공포를 느끼냐? 무지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깜깜한 상태. 무지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나의 준비 정도가 예를 들면 1부터 4까지 있다고 했을 때 한 3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단계의 세상이 내 앞에 딱 펼쳐지면 내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세상이 딱 펼쳐질 때 뭘 느낀다? 패닉을 느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할 때 세상에 끔찍하고 잔인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야, 너도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사회 비참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를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그 엄마 아빠 한참 애착 형성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도 진실을 알아야 돼. 엄마 아빠 곧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네가 아무리 나는 엄마를 영원히 사랑해. 야, 진실은 영원한 건 없어. 좀 이따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 애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떠올릴 수 있는 상이 아닌 거죠. 예. 그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왜 영원무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 공포를 가져다 줘요. 인간은 영원무한을 인식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실제 영원무한이, 사실 진짜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의 까르마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세상의 질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정말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그러면, 지금의 감수성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충격 먹거나 삶의 의미가 꺾이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흔히들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꿈과 희망이라고 얘기된 게 이기적 욕망하고 구별되는지. 근데 우리는 이기적 욕망이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다스리고 조절하고 극복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꿈과 희망을 가져라 할 때 꿈과 희망의 내용은 대체로 입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잖아요. 인정받고 이런 거잖아. 낱말은 꿈과 희망이고 이쪽은 욕망인데 내용물은 똑같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물 똑같은 거네? 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기 애들한테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네가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건 가치관적으로 포장한 것 뿐이지 실제는 이기적 욕망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각형이 플라톤의 입체론에서는 8면체, 4면체, 6면체, 20면체 이렇게 나오죠. 각각이 8면체는 공기, 4면체는 불, 6면체는 흙, 20면체는 물이죠.
그러면 12면체, 바깥으로 오각형이 나와 있는 게 12면체인데, 이 12면체는 뭐다? 하늘이에요. 플라톤은 하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떤 순환의 힘,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시간이죠, 시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영원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영원, 무한, 이런 것들이 공포스러운 것들이야. 공포스러운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게다가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건 설명하려고 해놓고 이것까지 지워버렸네. 근데 우리한테 의식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의식이 안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변형시켜서 떠올리게 돼 있지, 이 자체는 못 떠올린다는 거예요. 떠올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래놓고, 자, 자료 7페이지예요. 요것도 또 조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슈타이너가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편인지학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막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대부분의 문장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참 이 강연의 성격 자체에서 오는 어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연 자체가 14일간 벌어진 강연의 대상자가 누구냐? 강의자는 슈타이너예요. 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슈투트가르트의 첫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지학회에서 슈타이너가 신지학회를 나와가지고 인지학회를 차리잖아요. 인지학회를 차린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하고 일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슈타이너의 동지로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상자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슈타이너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같이 수행했던 그 수행 공동체의 동지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공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슈타이너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전제들이 많은 거죠. 그 기본 전제들을 일일이 대중한테 설명하듯이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건너뛴단 말이야. 기본 전제가 되는 것들은 건너뛰고 당연히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전제 위에서 그냥 툭툭 어떤 더 나아가는 얘기들을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읽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간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읽어내면서 텍스트를 봐야 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잡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행간을 읽는 문제 때문에 해설이 필요해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의지, 감성, 사고가 있는데 의지, 감성, 사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세 개로 나누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세 개로 나눠서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누죠. 나누고 교육은 주로 뭐냐? 이 의지를 감성으로 전환시켜내는 거. 이게 교육의 과제라고 슈타인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감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신체 발달의 첫 주기가 완성되는 걸 7년으로 보잖아. 그럼 7년으로 보면 교육이 시작된다. 이제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데 신체 발달 7년은 그거는 1단계고 1단계에서 끝나지 않죠. 최소 3단계를 거쳐야지 신체가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체 자체가 완성되는 게 왜 또 3단계냐 하면 인간의 삼원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삼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라고 하는 것이 각 차원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3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럼 3단계면 37, 21, 20대 초반에 신체가 완성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신체 상태에 따라서 심리의 상태라든가, 그죠? 뇌 신경작용의 상태라든가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죠. 신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그 1단계가 되는 거를 7년이라고 봤는데, 그럼 요 감각혼이 발달하는 단계, 이것도 사실은
뭐 한 방에 7년 만에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발도르프 초급은 주로 이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 요 단계의 인간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 단계의 인간이 요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다? 사춘기 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것도 7년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근데 7년 걸리면 감각혼이 완성되냐? 아니에요.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첫 주기가 완성되는 것 뿐, 요것도 신체가 그러하듯이 수십 년 걸리는 거죠. 이 감각혼 자체가 완성되는 것도 수십 년 걸립니다. 뒷끝들도 다 마찬가지고, 뒤에 끝들도. 근데 어쨌든 오성원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개념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방법론에 나오겠지만 역사에 대해서나 물리적인 현상을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 이런 거는 12살 넘어서 해라 그래요. 12살 전에 하지 마라 그래요. 일단 루비콘강 지나고 그 다음에 사춘기를 14살로 보고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 아스트랄하고 에테라하고 기묘한 종합을 일으켜서 비로소 인과적인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발도르프 초급이 주로 이쪽입니다. 상급이 이쪽입니다. 그럼 상급이 7년 다 하냐? 아니죠. 상급이 오송은 중간 가다가 끊기잖아. 공교육은 여기서 끝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은 여기서 끝납니다. 예, 이 다음부터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기 수행이지. 예. 이쪽은 교육인데, 교육에 행해지는 때인데, 이쪽은 자기 수행에 달린 겁니다. 지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쪽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나눠놓고, 요 감각혼의 작용, 요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요것도 감성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죠. 이제 요 감성하고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맨날. 예. 요 감성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will, 이쪽에 feel, 이 think라고 번역을 하죠. 요 feel입니다. feel. feel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각혼적인 감성. 이 감각혼적인 감성은 영어로는 sensitive, sentient s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ntient soul. 우리가 sentimental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말 그대로 협의의 감정을 위주로 움직여지는 이런 심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ntient soul, 이게 감각혼입니다. 감각혼의 영어 명칭입니다. sentient soul. 실제로 나타날 때는 sensitive하게 나타나고 sentimental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정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감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성하고 이 감성 다르잖아. 이거 두 개를 번역된 책에서는 이게 똑같이 한국어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feel로서의 감성 얘기할 때가 있고 sentient로서의 감성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일단 구별을 해서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보자면 이게 되게 지금 미묘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의 형상 속에 존재하는 자아의 깨어있는 삶이라 그랬거든요. 이 소제목이. 그럼 지금 형상 속에 존재한다. 이게 좀 번역이 직역이라 가지고 문장으로서는 매끄럽지는 않은데, 자, 이거 실제적인 의미는 다시 반복하는데, 우리가 펜타드한 세계를 실제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보면 감당이 안 되고 공포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상으로, 관념적인 상으로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형상 속에 존재하는 자아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형상은 요 상태에서는 어디서 나타날까? 자, 사고의 영향으로, 사고 그 자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지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상,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상, 그게 이 발달 과정 중에 어디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무엇이 그런 상인가 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적 상들이 있잖아. 예. 해석적 상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적 상들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가 하는 건데, 그거는요, 주로 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오성원. 오성원이 하는 일이 뭔데? 개념 만드는 일이잖아요. 개념 만드는 거죠. 개념? 나중에 이제 결론 판단할 때 나오는 건데요. 오성원이
오성원이 쭉 발달해 나가면 요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도 7년 동안 계속 같은 상태 아니잖아. 7년 동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바뀝니까? 오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기초적인 단계에서 어떤 수준 높은 단계까지 얼마나 편차가 심하겠습니까? 편차가 심하단 말이죠. 그럼 오성원적인 단계에서도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을 오성이라 그래요.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 오성인데 개념 형성하고 그걸로 끝나나? 아니죠. 개념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논리로 발전을 하고 논리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인과율을 생각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원인결과 관계를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이 원인결과 관계 생각하는 거를 대상과 폭을 넓혀 나가는 거지. 대상과 폭을 넓혀 나가가지고 상호관계를 계산할 줄 알게 되고 이 계산의 범위가 더 커지고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판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념, 논리, 계산, 판단 이런 게 일어납니다. 개념 형성하는 건 처음에는 말 배우는 것도 다 개념 형성하는 거예요. 기초공식 배우는 것들도 다 기본 패턴 배우는 것들도 다 개념 형성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나중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판단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걸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적 능력이 결국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각폰이 자기 제대로 구현된 어떤 수준이 됐을 때 그걸 감성적이다라고 하고 오성원이 자기의 어떤 내용물을 다 잘 구현했을 때 그걸 이성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각폰, 감성, 오성원, 이성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자아가 깨어있는 자아가 살고 있는 형상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요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요 지점이 깨어있는 사고가 예, 거주하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별표를 쳤잖아요. 오성원 중에서도 밑에가 아니고 위에예요. 예. 요 밑에는 기초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 위는 세계에 대한 상을 가지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상을 가지는 겁니다. 요쯤 돼야 이걸 깨어있는 자아가 거주하는 형상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딱 7페이지에 넘어가면 혼 활동 안에서의 자아의 삶. 결국은 혼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 큰 feel. 이게 다 soul이거든요. body, soul, body, soul, spirit.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 전체 안에서의 자아의 삶.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자아는 자아체의 삶이거든. 자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영성이잖아요. 소위 깨어있고 명료한 인식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통합적 영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들 예, 영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깨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 있지만 예,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작용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자의 어떤 움직임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놈의 이 영적 자아가 소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감성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 자아가 단순히 형상으로서가 아니고, 자, 이 부분입니다. 신체 틈입한다. 단순한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로 틈입한다라고 얘기해요. 틈입이 뭡니까? 틈을 파고 끼어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틈입이란 말, 이거 참 애매한 조어입니다, 조어. 조어. 틈은 한글이죠. 입은 한문이죠. 이런 말은 없죠.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예, 파고든다. 이런 거죠. 파고든다? 자, 여기서 신체로 틈입한다. 이 문장 이해가 되십니까? 자아가 형상이 아니고 신체로 틈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아가 형상이 아니고 신체로 틈입한다. 요 뒤에 8강인가 9강인가에 보면 결론 판단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개념은 신체에 파고든다 그래요. 개념이 신체에 파고든대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거 사실 뒤에도 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앞에서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같이 서로 공통된 어떤 전제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순서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100년 뒤에 학습자들을 위해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단순한 형상이 아니고 실제 신체로 틈입한다. 이 틈입이 의식적이면 감성적으로 연소된다라고 했고요. 한마디로 이 틈입도 의식적이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파고든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 개념의 꾸러미들이 우리의 선입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민주당이 기초소득 이런 정책 내보면 밑에 네이버 댓글에 와 공산주의자다 이런 거 많이 달리잖아요. 저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진짜 좀 생각하면 속이 시끄러워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공산주의를 뭐라고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뭘 공산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래.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공산주의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상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자기상은 따지고 보면 별 근거 없을 게 틀림없어요. 지 맘대로 상상한 상일 게 틀림없어. 근데 그런 상상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상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대한 상상 꾸러미들이 사람들 속에 있잖아. 그걸 우리는 선입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입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의 자동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갑니까? 이념에 대해서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중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거대한 선입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대한 선입관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선입관들의 출발점을 가만 보면 선입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관입니다. 관점입니다. 관점. 이 관점의 기초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념들이에요. 제가 아까 개념이 있으면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예, 논리를 이리저리 또 서로 섞어가지고 계산을 할 줄 알게 되고 요 계산의 복합성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치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과정들입니다. 개념이 기초 블럭인 거죠. 그러면 개념이 있고 판단이 있다. 그럼 이쪽 라인에서 개념과 판단은 어디에 있나? 판단은 여기에 있고요. 개념은 여기에 있어요. 개념은 아래쪽 라인에 있고 판단은 위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두 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개념도 물론 오송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훨씬 감성적인 기초 속에서 일찍 발달해 옵니다. 한마디로 말 배울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 배울 때부터. 말을 보통 4살, 5살 때 배우고 문자는 보통 8살, 9살 때 배운다 치면 그때부터 벌써 개념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말의 뜻을 하나하나 깊이 따져가지고 배우나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사고를 하면서 언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언어는 그냥 사회적으로 모방하고 습관적으로 길들여지듯이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의 기초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감성적 기초가 훨씬 많아요. 논리적 기초보다. 예. 예. 자, 그런 게 개념인데, 그러면 개념은 말이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감성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자아가 단순히 형상으로서가 아니고, 자, 제가 아까 형상이라고 얘기한 건 요쯤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에 대한 자기 머릿속의 상입니다. 그게 형상 속에 자아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아는 사고 영역에 있는 거잖아.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게 밑으로 영향을 주는데, 의지적인 것도 밑에서 위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지적인 것들은 요 감각권 쪽에 훨씬 큰 영향을 줄 테고, 사고적인 것들은 의식권 쪽에 큰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위치가 그렇잖아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사고의 영향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희미해질 테고, 의지의 영향은 위로 올라갈수록 희미해지겠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심퍼시, 동감으로 느끼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안티퍼시, 반감으로 느끼는 거죠. 예.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희미해지는 식으로 서로 겹치겠죠. 서로 겹칠 텐데,
소위 자아가 거주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거주하는 형상인데 여기 보면 감성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자아가 단순히 형상으로서가 아니고 실제 신체로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말하는 이 감성은 어느 감성을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감성. 요 감성. 예. 요 감성과 오성은 사이에 계속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감성을 얘기하는 건데 개념이 여기 거주합니다. 개념은 여기 거주한다. 개념은 여기 거주하고 형상은 여기 거주한다. 예. 거주지가, 주소지가 다르죠? 예,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 로드맵 속에서, 의식 지도 속에서 위치가 달라요, 위상이. 위상이 다르면, 그럼 여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밑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의지. 의지하고 붙어 있잖아요. 개념은 의지하고 붙어 있잖아. 그럼 몸원형 중에서는 의지하고 붙어 있는 게 몸이잖아. 몸이잖아. 그러니까 감성과 의지의 상호작용이 여기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경계면에서. 경계면에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어떤 이게 습관적인 버릇 같은 것들이 들어버리면 이게 진짜 그냥 원래 자기가 타고난 의지가 자기 기질과 성향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기초 개념들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벌써. 여기서 형성이 돼버리니까 신체로 파고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체로 파고든다. 이 개념이 슈타인가 물론 이런 개념적 논리를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적 논리를 펼치지는 않았지만 현대 철학 중에서 이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이론을 펼쳤던 사람이 20세기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셸 푸코, 프랑스 철학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중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놓은 여러 가지 론들 중에서 많이 퍼져 있는 얘기가 대표적인 책이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었어요. 말과 사물. 그리고 이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미셸 푸코가 주장했던 게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권력이 무슨 헌법에 명문으로 적혀 있고 제도가 움직이고 국가 기관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권력이 굴러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은 그런 거창한 것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물에 붙어져 있는 말 자체에 벌써 권력 작용이 들어가 있다 이래요. 이걸 미시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시권력. 제가 아까 저 사람들은 공산당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막 그게 개념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공산당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태도, 여러 가지 지향, 욕망, 인간상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공산주의라는 개념, 지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는 거죠. 개념이 있는 건데 이게 깨어있는 형상에 별로 못 이루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감성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개의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선입관의 틀을 이루고 이 선입관의 틀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의 의지에 가깝게.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라는, 무자각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신체에 파고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에 파고드는, 무의식적 언행에 파고든다는 거죠. 무의식적 언행에 파고드는 이거를 두고 푸코는 미시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시권력. 거시권력은 법원, 군대,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거시권력이죠. 행정권력, 사법권력. 이런 거는 우리 눈앞에 커다란 제도로 펼쳐져 있어서 이건 권력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훨씬 더 큰 권력의 작용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일상 개념에 대한 이해 방식.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은 똑바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어른 말씀 잘 듣고 그게 착한 거고, 학생이라고 하는 순간 사회화된 어떤 의미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예, 이게 신체 틈입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걸 신체 틈입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몸에 파고드나 하면 맞아요. 몸에 파고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자극 반응 관계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게 우리가 습관이나 버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게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생각을 하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의 자동 반응을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많은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해보고 자동 반응 나오는 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예. 이걸 두고 이제 신체 틈입한다, 미시권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관이 우리의 실제 생리적인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요. 특정한 심리 구조를 고착시키고 특정한 은행의 방식을 고착시키거든요. 고착시키면 이게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줘버립니다. 예. 그 사람의 표정, 그 어떤 개념과 논리를 펼쳤을 때 그 사람의 느끼는 바, 감성, 표정, 태도, 예, 반응 양식,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통해서 축적이 돼. 축적이 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슈타이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그 사람,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런 말 해요. 나이 40 넘으면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왔는가 하는 것들이 표정에 다 나타나 버린다. 표정에만 나타나겠나? 태도에도 나타나요. 손짓 발짓 하나에도 나타납니다. 예.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슈타이너가 요즘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 그래요. 이게 뭔가 현대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무리지어져 가지고 개성이 잘 안 보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붕어빵 찍어내는 어떤 교육의 효과, 그 다음에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체 틈입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성의 경우는 다르고 신체 틈입한다라고 해요. 이 틈입이 의식적이면 감성적으로 연소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이 틈입은 의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의식하고 이렇게 미시권력이 형성된 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말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자꾸 따지게 됩니다. 도덕적, 이런 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사고, 뭘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지. 의지. 예전에 안 따져봤던 것들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 사전에 그 말 나와 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달사적으로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인류는 이걸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고 변화해 왔던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전에 뭐라고 써놨던 걸 아는 거는, 자, 사전에 정의된 것만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자기 사고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그 기초가 권위와 모방이에요. 사전의 권위와 모방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전제해 놓고 지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지 생각 안 하고 위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임해버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감성 안에서도 이제 갈른 거예요. 감성 안에서도 갈라가지고 판단 쪽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사고의 영향에 형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감성적인 삶, 요 감성적인 삶은 신체로 파고들 정도로 미적으로 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미적으로 동화되어 있다. 그래서, 잠, 꿈, 깨을 얘기하는 건데, 깨어있다는 게 뭔가, 꿈꾼다는 게 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이런 거는 조금 깨어있는 거에 가깝고, 개념, 이런 거는 조금 잠들어 있는 거에 가깝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감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잠꿈감이 이런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섞이고 한다. 근데
이 의지는 수면 상태에서만 경험한대요. 의지는 수면 상태에서만. 자, 이런 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의지의 사례로 급기를 들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들었잖아요. 그거 수면 상태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용어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슈타인은 뭐를 수면 상태라고 얘기하는가? 무자각적이면 다 수면 상태예요. 지금 내가 깨어 있습니다만, 깨어 있지만 무자각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장이 어떻게 뛰고 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자각이잖아. 그럼 나는 깨어 있으면서도 외부를 향해서 깨어 있는 거지, 나의 생리적 신체 내부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는 거야. 이거를 수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개념이 신체에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수면 상태인 거죠. 예. 개념이 수면 상태라는 게 아니고 개념이 신체에 파고들어서 무자각적으로 움직이는데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지는 수면 상태에서만 체험한다 말할 때 이 수면 상태는 무자각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또 의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한다면 또 엄청난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의식 상태에 맞지 않은 인식을 얻게 되면 감당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 제일 감당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니체 비극의 탄생에서도 이 예를 조금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놨거든요. 살라노스라고 하는 타이탄이 있었어요. 미다스 왕이 살라노스를 숲속에 가서 잡습니다. 이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신들의 그 질서였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신과 인간이 권력을 나눴던 때가 있고, 영웅의 시대가 있고, 예, 막 이런 식으로 시대 구별을 하잖아요. 금은동 철기 해가지고, 예, 사원소 나누듯이 시대 구별을 한단 말이지. 시대 구별을 하는데 요 중에서 보면 그리스 신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이겨먹는 시대가 그 신화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왕이 반인 반수들, 타이탄들을 막 사냥도 하고 막 이겨먹기도 하고 막 포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미다스 왕, 뭐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든다는 그 왕 있잖아요. 예. 그 왕. 그 미다스 왕이 살레노스라고 하는 그 숲 속에 살고 있는 타이탄을 잡는데, 이 살레노스를 왜 잡는가 하면 미다스 왕은 욕심 덩어리인데 살레노스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지혜 타이탄이거든. 뭐든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다스 왕이 잡아가지고 꼭 지답게 물어봅니다. 인간에게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얘는 가장 좋은 게 뭐다? 그러면 그거 어디 있냐? 물어봐가지고 찾아서 가지려고. 살레노스가 안 가르쳐주고 한참 이제, 끕니다. 너 모르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결국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안 태어나는 거래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삶은 전부 고통과 환상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유한한 삶은 일체 다 고통과 환상이다.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럼 미다스 왕은 이왕 태어났는데 이게 허무한 대답을 들은 거잖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실현할 수 없는 대답을 들은 거잖아. 그럼 됐고, 두 번째 좋은 게 뭐냐? 물어봐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떠오르죠? 빨리 죽는 거다 그래요.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할 수 없이 태어나서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궁극적으로 아주 무의미한 고통의 바다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과연 이게 신화 속에만 나올까요? 아니면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특히 이런 어떤 궁극적인 허무에 대해 가지고 현대 철학에서 이 페이소스를 짙게 떠올렸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기본 전제가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근데 사실은 종교도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거를 뭐 옛날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다. 다 느꼈다. 근데 자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것들, 예술적인 것들. 예. 한마디로 이 허물을 이겨내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자기 구원 양식의 예술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극의 탄생에서 주로 고대 그리스 비극. 왜 하필이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 나왔을까? 예. 애초에 전제가 고통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적 고통,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고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예술이 나왔다. 이 질문에서 예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상을 보면 못 견딘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에서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뚜렷한, 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한 가지, 예, 너무 명백한, 어떤 것은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만은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그렇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딱 앞에 계속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거를 실감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실감이 난다면 인간은 최대한의 공포를 맛보겠지. 최대한의 공포를 맛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나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공포 그 자체네. 자, 그러면 인간은 빨리 이 공포에서 벗어나야 살아갈 수가 있어.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뭐 아름다운 거 만들고 뭐 환상적인 거 만들고 했다는 게 니체의 논지입니다. 니체의 논지는 그러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우리가 감성적으로, 인식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포라고 느끼는 거지 진짜 공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식이 달라진다면 그 전에 공포로 느꼈던 것을 공포로 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로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어떤 의식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의식 수준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사의 의식을 가졌다? 혹은 뭐,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진짜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육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의 우주적 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질서를 알고 나면 이 생에서의 제한된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어떤 범위, 의미, 이런 걸 안다 해도 공포를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공포를 안 느끼게 된다. 준비가 되면 공포가 아니게 된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포 그 자체가 된다.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얘기를 슈타이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 세계에서 암시한 그런 수련을 하지 않으면 자아는 계속 형상 속에 살 뿐이래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니체가 말했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환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의미 부여들, 이런 거를, 자아가 살아가는 형상, 요 수준에서 만드는 세계관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꿈꾸듯 깨어있는 상태가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꿈이잖아요. 여기가 깨어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깨어있는 어떤 그 사고의 힘이 이 속에 순간순간 끼어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보통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자기 존재가 이 상태인데 인식으로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감당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감당을 못 하는데 어쨌든 작용은 계속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유지하면서 어쩌다가 이거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 어떤 직관적인 알미 자극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직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단계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알물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데 뭔가 암과 깨달음이 퍽 하고 올라와. 이런 게 직감입니다. 이런 게 직감인데 이게 사고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예, 사고는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고 전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그 내용물은 우리가 감성적인 상태에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자각이야. 안 떠올라. 이쪽은 본능적이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 떠오르고, 이쪽은 공포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의식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가로막고 있는 건데 순간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영감과 직관이 발생한다는 거야. 예. 이 영감과 직관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그 책에 나오는 그림, 이제 파우스트 예가 나옵니다. 파우스트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파우스트 2부가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예. 괴테가 1부 쓰고 나서 정말 자기 인생 말년에 가서 2부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40년 동안 괴테가 파우스트만 썼겠습니까? 생각하다가 막히면 또, 예, 또 딴짓 좀 열심히 딴 거 하고 있다가 또 생각해보다가 또 막히면 또 딴 거 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세월이 흘렀겠지. 세월이 흘렀는데 슈타인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괴테가 이걸 앉아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괴테, 워낙에 슈타인은 괴테를 좋아해서 괴테에 대한 이런저런 정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 수업의 교과에도 문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할 때 괴테 사례를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괴테가 그렇게 악필이었대요. 게다가 맞춤법을 그렇게 많이 틀렸답니다. 예. 슈타이너도 언어 교육이 문법 교육이, 예? 글씨체 예쁘고 맞춤법 중심으로 가는 이거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는 사고를 붐업시키기 위한 거지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형식과 규칙에 매여가지고 이거 잘하는 거를, 예, 잘 받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어쨌든 괴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쓸 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특히 산책하면서 중얼중얼 혼잣말로 했다는 거야. 그럼 옆에서 이제 괴테는 귀족이었잖아요. 부자였고. 그러니까 시종이 따라 붙어가지고 계속 그걸 메모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지. 예, 괴테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바깥에 나가 산책하거나, 예, 때로는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잣말로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 적어서 나중에 이거를 토대로 파우스트 2부의 기초자료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묻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 집중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움직이면서 했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의지감성 사고가 어떤 생리를 가지고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감성 사고가. 예. 그럼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이쪽에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사고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성이 있죠. 여기 감성이 있고 여기 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지감성 사고라고 얘기할 때는 요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수직 라인을 세워놓고 몸 혼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의지감성 사고 이렇게 발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발달한다. 의지감성 사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슈타이너가 그린 그림을 보세요. 이건 지금 선형적인 수직 라인이 아니고 원으로 그려놨잖아요. 원으로 그려놓고 슈타이너가 하고 싶은 말은 요쪽 라인만 있는 게 아니다. 요쪽 라인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섞여 들어온다는 거거든. 회전이 좌회전하고 우회전, 세상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운동은 원운동이잖아. 그 원운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어떤 기류가 흐르게 되면 힘은 위쪽으로 오르고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힘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 오른손 법칙 이런 얘기를 물리적으로도 쓴단 말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기초는 물, 불, 흙, 공기 중에서는 공기가 생명의 기초예요. 근데 이 생명의 기초에 해당하는 공기, 이 공기를 입체로 표현하면 팔면체로 표현을 하죠. 그럼 팔면체의 회전 방향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양쪽을 다 겸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의 부딪힘, 섞임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어느 일방향의 힘만 가지고 생명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원운동으로 표현하자면 좌회전 운동, 우회전 운동이 상쇄되지 않고 마치 파동이 간섭 무늬를 일으키듯이 서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거거든. 그럼 의지, 감성, 사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라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 라인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양쪽 방향이 다 있다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이 라인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그 겉보기 관찰을 할 때. 근데 내면에서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지, 감성, 사고 수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예. 이 방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데? 내려오기도 하는 거지. 양방향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걷는다는 행위는 뭡니까? 걷는다는 행위는 요거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걷는 행위 이런 거는 그냥 예, 우리가 자기한테 길들여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걷는 행위가 얘를 자극한다는 거야. 얘를 자극한다는 거야. 얘를 근데 이게 영적인 거잖아. 그럼 지금 그 파우스트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영적 본성에 대해 가지고 파우스트만큼 잘 묘사한 작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파우스트의 가장 큰 주제는 신과 인간의 관계야. 신과 인간의 관계. 즉, 인간의 영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슈타이너 왈, 왜 괴테는 그토록 싸돌아다니면서 중얼거렸던가? 요걸 강화해서 이걸 떠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쪽으로 자극을 주는 힘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쪽으로 자극을 주는 힘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난 게 이쪽으로 영감을 주고 작품을 쓰고 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쪽 라인으로만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의지에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영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사고를 거쳐야 영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우스트가 걷는다는 의지 행위에서 직관을 자극하고 직관에서 의식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다. 한마디로 이쪽 라인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인지학 이 텍스트가 모든 교사들이 가장 많이들 읽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후에 교과 방법론에 대한 어떤 구성과 응용 실천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이해가 우리가 좀 엉성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수업 짤 때 교과 구성을 하고 실제로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서 아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낼 때 뭐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원리적으로 원리를 알고 원리를 응용하는 차원에서 원리를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 인식론 인간학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좀 아주 자세하게 뜯어서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네요. 예. 6강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 시간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났네요. 예, 조금 일찍 끝나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한 5분 정도 뛰었다가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질문 정리하는 시간 한 5분만 갖죠. 예.